교수님 하고 계시는 분야가 패키지 디자인. 우리가-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패키지 디자인은 이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인비지블 세일즈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비지블 세일즈맨. 예, 아니면 사일런트 세일즈맨이라고 합니다. 사일런트 세일즈맨. 예. 그러면서도 디자인 분야에서 보면 거기에는 마치 음악에서 오페라처럼 오페라에는 스토리도 있고 분장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노래도 있고 음악 다 있잖아요. 배경 뭐 저 음악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숨어 있죠. 실제로는 그 속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요소도 숨어 있고 또 물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요즘 물성 자체가 스스로 나를 사가세요 아니면 뭐 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겁니다라고 스스로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는 그 자체가 이미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다른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일런트 세일즈맨, 인비지블 세일즈맨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거기에는 저 재료나 구조, 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디자인, 특히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분야, 광고라든지 예를 들면 편집이라든지 책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단순한 분야로 느껴질 만큼 복합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패키지는 것은 이제 기능성, 예.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네.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요즘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 사회 문제, 지구 환경 문제를 고려해보면 사실 패키지는 쓰레기 만드는 거거든요. 굳이 말하면. 뭘 담아오기 위해서 하는 거거나 네. 뭘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네.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럼 그런 물성을 결국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들이 다 그 지구 환경을 위협하는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래서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 보호라는 네. 측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그렇게 디자인을 봐야 할 때 되는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예. 되겠네요. 디자이너가 이제 필요 이상의 가치를 담는다든지 네. 우리는 삼과라고 하는데 과잉, 과장, 과대. 광고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과장도 되고 좀 되잖아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네. 어필하는 방법을 좀 강하게 할 수 있지만 패키지 디자인에서만큼은 삼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디자인이 해야 될 사회적 역할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물건을 잘 옮기기 위해서 이런 거 같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도 보면 왜 우리가 4P 전략이라고 그래서 네. 프로덕트 제품의 중요성이라든지 가격, 프라이스라든지 그다음에 프로모션이라든지 플레이스. 플레이스 장소라든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생각해 보면 물론 제품의 품질이라고 하는 프로덕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어느 쪽으로 옮겨가는가 하면 워낙 경쟁이 심하고 그다음에 품질 자체의 수준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보면 사람의 마음에 들게 프로모션하는 방법론이잖아요. 네. 결국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패키지도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소하는가의 기능을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마케팅적인 요소에서는 가장 연결고리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는 학생들은 소비자 심리, 그 다음에 물성의 특성,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렇게 구조, 재료, 역학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럼 패키지 디자인은 게 단순하게 그냥 포장지 아니면 뭐 포장하는 재료를 이쁘게 만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물성이라고 표현된 그 물성의 특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소비자의 심리까지 또 흔히 경영에서 말하는 4P 요소까지 단순한 프로덕트 차원이 아니라 뭐 프로모션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만드는 아주 종합 예술이. 종합 예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디자인 분야 중에 하나죠. 혹시 교수님이 하신 것 중에 좀 알만한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소개해 주실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현역에서 떠난 지 좀 돼서 다른 분야를 하고 있지만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포장 디자인 회사를 하나 우리 선배하고 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이제 지금 그건 다 넘겨주고 왔는데 예를 들면 속옷 패키지, 화장품 패키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바로 회사 옆에 있어서 대창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뭐 그런 속옷 패키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패키지 알만한 패키지라고 하기에는 제가 뭐 좀 그런 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워낙 세월이 지나서 그럼 수업 시간에도 그런 과제를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특정 프로덕트를 주고 그에 관한 패키지를 한번 디자인해봐라 그렇게 수업을 하시나요? 저는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제한사항을 많이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의사에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에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제안을 해놓고 이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데 보통은 이제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패키지 분야를 정하는 거죠.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름을 정하는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브랜딩, 네이밍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그래픽 요소도 만들고 그것들이 하나의 브랜드로 존재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구조도 만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거를 제약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자유주제로 해서 그럼 본인이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대신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수준까지. 이거는 디자인의 창의력, 크리에이티브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소비자가 될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동의 얻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까지 같이 해서 진행을 합니다. 단순한 종합 예술 차원을 넘어서 이제 막 분석력, 기획력까지 다 갖춰야 그렇죠. 되는.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리서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만들어내고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도출 과정이라고 보통 하긴 하지만 그게 갑자기 유레카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화장실 앉아서 생각 오래 한다고 있으면 금방 이렇게 확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디자인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다 밟아 나가면 자동으로 제가 느끼는 그렇습니다. 조사를 소비자 조사가 됐건 시장 조사가 됐건 사례 조사가 됐건 경쟁 조사가 됐건 이런 조사를 충실하게 잘 만들면 자동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몰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답이 나오는 게 어느 정도의 방향성까지 그게 디자인이 갖는 일반 예술가의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독특한 점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패키지 디자인은 거의 뭐 학생들 과제할 때 거의 밤을 새는 일이 많겠네. 네, 그러니까 저학년에서는 못하고요. 네. 네, 저학년 때는 못하고 3학년 2학기는 4학년 1학기쯤 돼야 그렇죠. 처음부터 오페라는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네. 좀 이제 기본적인 어느 정도 배우고 네, 네. 분석할 수 있는 뭐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네, 그 능력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또 하시는 디자인 중에서 공간 디자인도 있던데 공간들은 실내 인테리어인가?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게 되는데 예, 제가 뭐 다른 분 집도 여러 채 지어주보고 아 집도 튀어. 네. 그건 건축 설계 아닌가요? 집.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아주 좋아서 아. 예, 이미 거기에서 도면까지 다 칠 수 있고 모델링, 렌더링해서 이제 소비자하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어떤 집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충분히 토론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구조 역학 계산이나 허가를 받기 위한 도면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사한테 부탁을 하지만 기본 컨셉부터 시작해서 방향성에 관한 전체적인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어떤 재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디자인에서 미리 선행을 하죠. 인테리어도 이미 지워진 곳에 가서 인테리어 바꾸는 것도 몇 번 해봤습니다. 해봐서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 평면은 없잖아요, 어차피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평면일까요? 생각해보면 이게 두께가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이 맨날 모니터만 보고 있어서 세상이 평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상에 실제로 나오면 평면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게 공간이잖아요,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공간을 다른 특별하게 대접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공간 디자인에는 입체적인 구조를 탐색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재료의 특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건축학과의 또 이 공간 디자인과의 차이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하시는 분들 제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익숙함, 관례 이런 데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아주 뛰어난 건축가도 많죠. 네, 당연히 많은데 저는 건축에서야말로 진짜 디자인을 접목해서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건축공학 말고 건축학을 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은 디자인을 좀 하지 않습니까? 디자인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가르치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감성적인 예술적 감성을 충분하게 우러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서 더 좋은 집, 예쁜 집을 그리는 게 아니라 건축학도들한테 예술적인 감성, 마인드를 심어주는 정도 수준. 네. 왜냐하면 건축은 결국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곳인데 그러면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건축이 구조나 재료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예술적 감성, 예술이 사람의 중심이니까요. 네. 그걸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뭐 관광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어떤 지역의 랜드마크 예. 되는 건물들, 구조물들 보면 예. 전부 다 진짜 디자인적으로 예. 눈에 확 띄는 그런 랜드마크들이 많은데 교수님이 공간 디자이너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와, 이거는 정말 아주 아트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랜드마크 몇 개 추천해 주신다면. 글쎄요, 제가 진짜 이거는 뭐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다 가봤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렇게까지 감명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뭐 그런 건 아닌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에펠탑이 만들어질 때 파리 만국박람회 할 때
반대가 얼마나 심했어요? 그렇죠. 예,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네. 헤리티지를 망친다. 네. 뭐 많았지만 결국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프랑스 파리의 전체적인 상징물이 될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단순한 그냥 조형 의식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 비용도 계산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잖아요. 네. 그 롯데타워 지금 자료를 조사해 보시면 아시는데 롯데타워에서 처음에 디자인 안을 내놓은 게 보면 에펠탑하고 거의 같은 모양이었어요. 네. 롯데타워 그렇게 만들겠다. 음. 생각이 부족했거나 없는 거라고 말하고 싶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는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는 건축을 수직적인 형태로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뭐 약간 후진적인 국가에서 보면 오히려 수직적인 어떤 규모 스케일이야말로 좋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랜드마크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는 조그마한 뭐 한 5평짜리 공간이라도 오히려 사람이 훨씬 더 편하게 느끼고 그 목적에 맞는 공간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크기의 문제라든지 네. 랜드마크적 문제이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런던 아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템즈 강변에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구조였지만 네. 오히려 그게 고전적인 것들과 역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밸런스하면서 오히려 구조를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그 음. 방법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보면 저는 어떤 건축물이 랜드마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옛날 게 아닐까. 어떤 분 보면 있잖아요. 향기만 가지고도 도시의 특성이 될 수 있고, 그죠? 저는 뭐 그런 생각합니다. 이 향기 마케팅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주제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랜드마크라는 개념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랜드마크 개념은 건축 구조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더 공간의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고 변화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건축가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인가 방송에서 봤는데 왜 자꾸 높은 건물을 공간을 그거는 결국 인간의 권력욕과 맞닿아 있는 거다. 공간을 지배하는 데가 위에서 높은 곳에서 지배하려는 욕망하고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또 인문학적 해석을 하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드린 질문도 어떻게 보면 너무 수직적인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랜드마크는 꼭 어떤 크고 웅장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뭐 여대에 가보면 땅을 파서 네. 지하로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도서관되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했을 리도 없을 거고 네. 거기 또 서울 시내 복잡한데 높이 올리면 더 상징이 보일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됐다는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높은 빌딩을 지났지만 밖에서 보는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는 스스로 동의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을 수용하고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비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공간 디자인은 결국 누굴 위한 거냐? 사람을 위한 거이어야 되는데 건물을 위한 건물? 그런 것들은 좀 아니겠다. 물론 건축학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무슨 소리 일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건축학 공부를 하는 젊은 학생들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구조나 재료나 공학을 공부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익숙함에 대한 것을 버리고 오히려 인간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감성, 인간의 친밀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다른 시선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다른 시선이 생기면 다른 구조물이 당연히 나오겠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그런 큰 규모의 랜드마크가 아니더라도 유명한 미술관이라든가 그런 상징적인 건물들을 보면 이제 상당히 미학적으로 뛰어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좀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구에도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가보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최대한의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수장고 아니면은 전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박스 형태로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빌바오행 구경하임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미술관 자체가 이미 작품, 미술관 자체가 이미 훌륭한 보임거리로 존재하기도 하고 네. 그럼 기능으로 만들었던 다 네모난 세상에 네모나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공간을 하셨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네모나게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쓸 수 있는 방식인가요? 세상이 이미 네모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가구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다 네모에 세팅돼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일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데 익숙하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다 도면 손으로 그렸잖아요. 네. 벌써 수십 년 된 이상. 그럼 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음. 그러면 내 생각이 수직, 수평, 자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옛날에 그 건축 사무실에 가면 다들 자대고 그랬어요. 수평, 수직 맞춰서. 그러니까 생각이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연필만 주면 그렇게 그릴까요? 똑바로 그릴 수도 못 그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자유로운 형태의 구상이나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애플 본사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삼성 본사는 큐브 형태들이 빡빡빡 쌓아 올라져 있죠. 수직 형태로. 어느 회사를 폄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생각의 차이가 존재해요. 물론 이제 국토의 면적이나 건축물의 단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애플이 지은 건물이 단가가 더 싸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저는 생각 차이가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It's my